아까 얘기한 대로 감정평가론이죠. 여기가 좀 할 거니까 이런 고생 또 언제 하겠습니까? 뭐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그 좀 참으시고 좀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그 안 지워 놓으셨네 이거. 시간 가질 테니까 잠깐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실 때 됐습니다. 다 지웠기 때문에 42일 남았네. 40일. 저 맞나요? 네. 어차피 시험이라는 건 한두 개 차이로 막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판에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충분히 전부 다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점수가 조금 한 50점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한 70점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잘 보시면 올리고 남습니다. 근데 70점 이상 맞는 분들이 그 이상 맞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40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 있죠? 7문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 대기도 힘든 문제예요. 그죠? 그런 거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공부 한 50점대 많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작년에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15년 동안 보세요. 거의 한 25문제 있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신 분들 있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놓쳐서 그래요. 알겠죠?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뭐 질문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50점 안 나온 분들은 남들보다 2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는 해야 돼요. 50점 안 나와요? 자, 여기는 다들 나오게 생겼네. 예? 47.5점만 나온답니다. 자,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요거 이따가 또 적어놓고 지우는 거 내가 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뭐 관련되냐고요? 이자율 관련된 얘기인데 1억을 빌려줬는데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5%였는데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진장 올라갔습니다. 자,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좀 누차 얘기하지만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이게 100만 원인데 그전에는 똑같이 생긴 100만 원 물건 10개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5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 고정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고정금리. 예전에는 이런 거 좀, 자, 어쨌거나 금리 이자 일단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가 심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만 받으니까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알겠죠? 은행을 지금부터 대출자라고 해볼게요. 뭘 한다고요? 대출자가 손해를 본다 해줍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가가 조금씩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항상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오르는 가정 있죠? 요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물가가 오를 경우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죠?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한 7%를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인플레에 따른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대출자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자를 올리면서 자, 돈 빌려간 자 있죠? 고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차입자는 그동안 30만 원에다가 갑자기 50만 원 낼 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해줍니다. 차입자가 뭘 본다고요? 손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고정금리로 빌려려고 해요? 변동금리로 빌려려고 해요?
자, 변동금리로 빌려주시겠죠? 그죠? 아, 변동금리로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차입자가 와서, 소비자가 와서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막 떼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또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떤 식으로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기 약정금이라 하는데, 무슨 금이라고요? 초기 약정금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면은 초기에,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는데, 고정금리가 높거든요? 예부 단위가 높아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왜 높은가 보겠습니다. 얘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금리라는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뭐가 없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를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아, 조금이든 많이든 발생하죠?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얘는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때 가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얘는 만기가 20년이라면 2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건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로 있다면 이걸 더해서 정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그 나중에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다고요?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보통 이제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 이제 명목금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명목금리. 이렇게 하시고, 자,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얘기가 반드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요 얘기가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정금리로 해서 7%로 빌려줬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7% 빌려줬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3년 지났죠? 3년 지나니까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 하락할 수 있죠? 자,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고정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미연방비가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차입자 입장에서 돈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에라, 여기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걸 조기 상환한다 해줍니다. 뭐 상환한다고요? 조기 상환한다. 자, 이거 써볼게요.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중도에 상환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자, 이 상품 매매업도 물건을 사갔죠? 사는데 안 사겠다고 다 돌아온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금융기관도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팔았더니 이게 안 사겠다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걸요, 은행 입장에서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뭔 얘기 하겠죠? 조기 상환하면 또 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번엔 거꾸로 볼게요.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 올랐다 쳐보자. 그러면 얘는 거꾸로 이번에 대출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대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지금 당장 빌려주면 3년 있다 빌려주면 9%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은 기간이 17년 남았는데 17년 동안 7%만 받으려고 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죠? 그럼 만약에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죽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들은 시세에 맞춰서 계속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결국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죠? 결과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해줍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변동금리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라는 걸 더해서 책정합니다.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자, 어쨌거나 이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변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뭐라고요? 변동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가산금리는 뭐냐면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되는데 은행이 있다고 쳐볼게요. 은행은 예금을 받죠? 예금 받아서 이거를 자, 금고에 쌓아놔요? 아니면 대출해줘요? 대출해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금을 조달해서 이걸 운용하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해서 뭘 한다고요? 운용하는데 대출 예금이자는 5%인데 대출이자도 5%이다. 그러면 은행은 뭐 먹고 살아요? 예? 땅콩 먹어요? 땅 파먹고 사나요? 은행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도 월급도 막 줘야 되고 수수료가 많죠? 임대료 줘야 되고 돈 쓸 게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여기다가 한 3% 붙여서 빌려줘야 되겠죠? 요 3%를 은행 마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뭐라고요? 마진. 그리고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건 단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뭘 감안한다고요? 신용도도 감안.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감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변동시킵니다. 아시죠? 변동시키는데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볼게요. 지들 마음대로 무턱대고 막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이자를 올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사전에 금융기관하고 차입자가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지들 맘대로 변동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인플레 감응지수라고 해서 뭔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거 있죠? 이걸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지. 무턱대고 결정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인플레 감응지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감응지수 있죠? 이걸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냐면 은행들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 중에 이렇게 볼게요. 예금 상품 중에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있습니다. 이거 CD라고 할게요. 양도성 예금 증서 있죠? 요거를 매일매일 은행들은 발행해요, 안 해요? 매일매일 발행합니다. 실제 금리를 적용해서 발행하죠? 여기 간단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지금 공부할 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발행,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자, 매일매일 발행해요, 안 해요? 발행하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시중은행이 있죠? 주변에 있는 은행 있죠? 이거 전부 다 매일매일 발행하는 발행금리를 저녁 때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걸 매일매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합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할 때, 자, 변동시킬 때, 그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써있는 금리 있죠?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뭐라고요? CD 금리라는 겁니다. 근데 요 CD 금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자, 무기명이고, 자, 이 그 자금 세탁용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금리의 변동폭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 CD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상호 부금, 주택 부금, CMA라든가 RED, 환매채, 별별 게 다 있죠?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 상품을 얘기합니다. 모든 예금 상품에 대해서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요거를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금 조달 비용. 이거를요, 영어로 cost of fund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cost of fund라고 하는데, 요거를 9개 은행을 선정해서 은행연합회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날짜 있죠? 날짜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 이걸 취합해서 평균 내죠?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6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자, 아니면 9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약속합니다. 1년에 한 번 변동하자. 이렇게 해서 그 변동시킬 때마다 그 홈페이지 있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써있는 금리 있죠? 요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코픽스라는 겁니다. 코스트 펀드 인덱스라는 겁니다. 현재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이 사람은 찾으셨나요?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OX로 답하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예상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에 이자율이 더 높은 편이다. 맞아, 틀려요? 얘보다 높은 편이라고 했죠? 예상된 인플레를 감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2번 볼게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자, 이런 얘기를 볼게요. 요거, 얘는
자, 실질금리는 5%이고 예상되는 인플레는 2%라 해갖고 20년 동안 7%로 빌려주기로 했죠? 맞죠?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가 한 4%로 올라간 거죠? 네. 그럼 화폐 가치가 더 폭락했죠? 네. 그럼 얘는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3%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고요? 은행이 손해보는 거야. 은행도 이걸 잘 예상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손해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출금리가 이번에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졌죠? 그러면 금융기관에게는 상대적으로 손해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건 제로섬. 한쪽이 이익이면 다른 쪽은 손해입니다. 자, 이 권투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때렸으면 다른 쪽 맞아야 돼요. 같이 막 패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패면 다른 쪽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고정금리에는, 자,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만약 고정금리로 3년 만기로 해갖고 고정금리를 정할 수도 있고, 자, 3년 동안 빌려주면서 30년 동안 빌려주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죠. 그럼 3년 정도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를 감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0년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에는 위험이 작으니까 이자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 빌려줄 때 무슨 얘기 하겠나요? 네.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에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대출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은 커진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4번도 다른 것이 일정하다면 고정금리의 경우에 대출 만기가 5년인 상품보다는 대출 만기가 30년인 상품의 대출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맞죠? 주도 뭐 위험이 크니까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죠?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출기간은 굳이 이것도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뭐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면 뭘로 빌려주려고요? 변동금리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대출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의 경우에 대출 실행 이후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금융기관의 조기상환 위험이 커진다. 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면, 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조기상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대출 실행 이후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소득도 줄어들고 담보부동산도 가치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진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키게 된다면 유동성 위험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게 됩니다. 이건 잠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게 현금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거 잠시 할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작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변동금리는, 자,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거기 볼게요. 예. 자, 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런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럴 경우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면 이게 더 유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1년 동안에는 인플레가 발생해도 얘들 못 올리죠.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이것들이 툭 하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자, 그 금리 변동 주기가 긴 게 유리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요? 긴 게 유리하다. 자, 읽어볼게요. 자, 9번 볼게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준금리의 조정 주기가 3개월인 것이 6개월인 것보다 차입자 있죠, 차입자. 밑줄 쳐볼게요. 차입자, 밑줄 치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크다 해줘야 돼요. 3개월인 것이 1년보다는 금리 변동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인 것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차입자는 툭 하면 변동하면 별로 안 좋죠? 어쩌다 한번 변동시켜라. 이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에 비하여 차입자가 낮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므로,
자, 이 차입자에게 항상 유리한 방식이다. 틀렸네요. 자,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가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거죠. 아, 초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항상 유리한가요? 나중에 5년 있다가 금리가 막 무진장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얘는 크게 손해보는 겁니다. 뭔 얘기 하겠나요? 아,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밑줄 쳐볼게요. 차입자는 항상 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면 대출자는 손해입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이란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특히 극빈층들은 돈 갚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차입자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겠네요. 대출자는 뭐라고요? 불리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이걸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금리 상한이 뭐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상한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변동 위험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겠죠. 아, 못 올리니까 지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아진다. 그 다음에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은 현재는 같답니다. 현재는 같죠? 근데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밑줄 쳐볼게요. 차입자는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같답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빌려고 하겠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해줘야 돼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원금 이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니까 자, 거기 그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요 세 가지 그림은 해마다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물어봅니다. 최소한 뭐라고요? 한 문제. 왜냐면 두 문제 물어볼 때는 한 문제는 계산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뭘 물어본다고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달 혹은 매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얘는 뭐라고요?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뭐랄까요? 체증식, 자, 혹은 점증식, 점점 늘려나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 잘하면,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얼마 빌려주겠다고요?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죠? 자, 갚는데, 여기 잘 보면,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잘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줄을 딱, 밑그림을 먼저 딱 그려놓으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저 속으로, 어이구 답답해. 그러겠네. 어이구 답답해. 이렇게. 자, 이게 잘못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다시.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삐딱삐딱하네요. 왜 이렇게 삐딱해? 이렇게, 뭐, 술 먹었나? 왜 이래? 이렇게. 낮술도 안 먹었는데, 이래. 이거 다시 그릴까, 이거? 자, 지금부터 10,000원을 4년 동안 일단 매년 말에 갚으랍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매년 말에. 그리고 이자도 매년 말에 지급하랍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10,000원을 4년 동안 쪼개서 갚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씩 갚으면 돼요? 2,500원씩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원. 2,500원이죠. 아이고, 이렇게 갚으면 됩니다. 파워가 아주 넘치네요. 막 부러지는 거예요. 비도 안 하는데 막 부러진 거 봐요.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죠. 자, 어쨌거나 해서 자, 그러면 이자는 항상 어디에 붙는다고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그럼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서 1년 지났죠? 1년치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1년치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내야 돼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얼마 남아 있었어요? 7,500원 남았잖아요. 7,500원에 대한 이자, 자, 얼마요? 750원 납부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750원. 자, 3년째 되는 애는요, 3년 때는 10,000원에서 얘도 갖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5,000원 남아 있었네요. 5,000원에 대한 이자, 자, 500원. 그 다음에 250원.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원금 균등이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아이고.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저 위쪽을 잘 못 쓰겠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안 밝히겠습니다. 자, 고의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볼게요. 요거는 어디 갔어요? 오케이. 자, 눈치챘나요? 자, 원리금 균등은 아까도 여러 번 했지만 10,000원을 빌렸죠?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계산할 때는 저당상속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조건에 집어넣으면은 계산하면 요 정확히 계산 나옵니다. 얼마 나오고요? 3,155원 나옵니다. 얼마 난다고요? 3,150. 자, 그러면 요거,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 갚으라고요? 3,155원씩 갚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는 합치면 얼마라고요? 3,500원이죠?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뭐라고요? 작게 출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로 출발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거의 여기서부터는 완벽하죠?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거의. 빈틈이라고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0원. 자, 그럼 이거를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부로 쪼개보겠습니다. 쪼개자. 그럼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 1,00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여기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2,155원입니다. 얼마라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 남았네요. 7,84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죠? 그러니까 785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니까 2,37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자,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네, 그림이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인데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면 얘는 어떤 법칙에 따라 갚아나가라. 이게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속을 너 첫 해는 300원만 갚아라. 얼마 갚으라고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으랍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얼마 갚으라고요? 1,00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0원을 갚아라. 자, 세 번째는요, 3,7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3,700원. 마지막 해 남은 돈 다 갚으라는 얘기죠. 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붙는 거죠. 1,000원의 이자가 딱 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 원, 얘 갚았죠? 9,700원 남았으니까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3년째 된 애는요. 만 원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합쳐나가는 이런 걸요. 체증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체증. 자, 요 그림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초기에 뭐라고요?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균도입니다.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입니다. 얘는 항상 중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대출 초기에 자 원리금 상환한 후에 조기 상환할 때 뭘 상환하고요? 조기 상환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가장 적게 갚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보고 얘는 아무래도 자 이 그 만기가 한 30년이라면 자 점점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단일 땐 조금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하고 다 어울리네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굉장히 연세가 이제 높은데 여기는 상당히 젊으시네요. 예? 네, 젊으시네요. 그래서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거의 대출 초기에는 뭐만 회수해요? 이자만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대출 기간 30년인데 한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 있는 거죠? 거의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뭐 대리 다루라는 법이 있나요? 민법에서는 대리는 그게 아닙니다. 민법에서 대리는 남편 없으니까 와이프 가서 대리로 이제 계약서 쓰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과장 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 다루라는 법이 있어요? 과장 다루는 법도 없는 거죠?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그러면 남은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커요, 작아요? 원금 회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초창기 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 남은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뜯긴다 해도 크게 뜯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위험이 중간입니다. 뭐든지 중간인데, 자, 그러면 은행도 이자를 적용할 때 지들도 위험이 크면 이자를 높입니다. 그죠? 이 셋 중에서 그래서 얘가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레이트 해주면 이자를 얘기합니다. 얘는 이자율이 가장 높아요. 얘는 뭐라고요? 이자율이 중간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 정도 중심으로 해서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거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박스 25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요 박스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 두 번째 점을 볼게요. 자, 아무래도 차입자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왜냐하면 자 1억 빌린 다음에 매달 뭐 25만 원씩 딱딱 갚으면 되는 거죠. 금액이 변동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장기 계획 세우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고. 체증식 볼게요. 체증식은 자 장래 안정적인 소득이 실현되는 자 젊은 층에 유리한데 자 요것도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얘는 왜냐하면 일단은 얘는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초창기 때는 이자만 납부하는 겁니다. 뭐만 납부한다고요? 이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나중에 이자가 폭등할 수 있죠? 갑자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돈 생기면 얼른 갈아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때는 얘는 이럴 수도 있네요. 너 첫 해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첫 해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6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상환이 뭐예요? 상환이 만 원이라면 갚아 나가는 걸 상환한다 이런 겁니다.
갚아 나가는 거 상환이라고 그죠? 근데 얘는 자, 첫 해는 600원만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그럼 첫 해 이자가 1,000원이죠? 네. 아, 이자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400원? 그 은행은 400원 못 받는 거 손해 봐요, 안 봐요? 은행이 손해 보려고 하나요? 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래, 요 400원 이자 못 받은 거 있죠? 요거는 이 원금에 혹이 붙습니다. 아, 이 원금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걸 부의 상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의 상환. 그러니까 상환하긴커녕 거꾸로 상환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오히려 자, 이 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여기다 이자를 붓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300원만 갚아라. 얼마 갚으라고요? 300원만 갚고 나머지는요 1,000원 이자를 내라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겠네요. 저는 자, 그럼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64페이지 64번 보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64번.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OX로 답해라.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자, 1번.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초기에 차입자 부담이 크다. 자,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 상환 부담은 크죠?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체증식 상환 방식은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겠죠? 맞습니다. 3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체증식 상환 방식은 요걸 얘기하죠. 얘는 원리금 균등보다는 얘보다는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작다. 맞죠? 얘보다는 작죠? 맞습니다. 5번 볼게요. 원금 균등은 체증식 방법보다 원금 균등은 체증식보다 얘는 자, 대출자의 자금 회수 위험이 작다. 맞죠? 셋 중에서 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6번 볼게요. 원금 균등의 저당 지불액은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 금액이 균등하게 감소하면서 상환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얘는 원금은 갚는 돈은 똑같죠? 그 대신 이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리 금액은 균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원리금 합계액은. 아시겠죠? 아, 여기서는 원리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가 비례적으로 감소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뭔 얘기 하겠죠? 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6번 볼게요. 원금 균등의 저당 지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리 금액이 균등하게 감소하면서 상환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는 원금액은 똑같이 갚지만 이자가 250원, 250원, 250원 줄어들죠. 균등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리금 합계액은 다시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은 균등 지불 저당으로 요걸 얘기합니다. 균등 지불 저당으로 대출기간 내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원금 균등 분할보다는 초기 상환 금액이 높은 게 단점이 아니라 얘보다는 상환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초기 상환 금액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해줘야 되겠네요. 높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낮은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18번 볼게요. 점증상환 대출은 미래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 해줘야 돼요. 유리하다. 자, 9번 볼게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금은 자,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지우시고 거기다가 이자 매월 상환 방식 바꿔놓으세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불로 상환하고 매월 이자만 지불하는 방식 있죠? 1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 아니라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바꿔놓으세요. 뭐라 한다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차주와 대주 간에 빌린 자를 차주, 빌려준 자를요 대주라는 겁니다. 대주 간에 변제 만기일이 되어도 완전히 상환하지 않음을 합의한 것으로 부분 상환 저당이라는 얘기죠. 1억을 빌려줄 테니까 6천만 원은 만기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매달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만기가 됐어도 남은 금액이 있어 없어요? 만기가 지나도 남은 금액이 있죠. 이런 걸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65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그 설명이 틀린 것을 선택하라. 대출 금액은 3억인데 대출 만기는 10년이랍니다. 자, 대출 형태는요, 원금 균등 분할이랍니다. 자, 원금 균등이고 고정금리로 10%라는 얘기죠. 매년 말에 갚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갚기로 하고요? 매년 말에.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얘를 계산할 때는, 자, 매년 혹은 매기 원금 상환액 있죠?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얘는 매년 똑같죠? 그러니까 3억을 빌렸는데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매년 갚을 돈이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3천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자, 원금은 매년 똑같아, 안 똑같아요? 원금은 매년 3천만 원씩 똑같죠? 자, 요거는 3천만 원씩 똑같습니다. 얘도 얼마씩이라고요? 3천만 원씩 똑같죠? 근데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근데 얘는 첫 해니까 갚은 돈 있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3억에 대해서 10% 있죠? 자,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라고요? 이자는 3천만 원 됩니다. 이제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자, 3억 중에서 원금 얼마 갚았어요? 자, 3천만 원 갚았죠? 나머지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2억 7천만 원에 10%니까 2,7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2,7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항상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이 붙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65번.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이 틀린 것을 선택하라. 1번. 1차년도에 상환해야 될 원리 금액은 6천이다. 맞죠? 1차년도에 납부해야 될 원금은 3천이다. 맞죠? 2차년도에 이자 지급분은요, 2,700이다. 맞죠? 2차년도의 원금 상환분은 1차년도의 원금 상환분보다 작다가 아니라 얘는 똑같다 해줘야 돼요. 원금 상환분은 매년 같아요, 똑같아요? 같은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아요, 똑같아요 했는데 어쨌거나 그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자, 상환 기간이 지날수록 매기의 원리 금액은 점차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매기의 상환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원리 금액은 점점 줄어들죠?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죠? 원리 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원리 금액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계산할 때는 어디 갔어요? 얘를 계산할 때는 일단 매기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대출액에다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대출액이 아까 얼마? 3억입니다. 3억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66번. 다음의 조건을 활용하여 2차년도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구하여라. 자, 이 원리금 균등상환을 방식이고 원금은 3억, 만기는 10년, 금리는 얼마라고요? 10%, 저당상수는 0.16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0.161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 얼마 곱하라고요? 0.161을 딱 곱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이 나옵니다. 알겠죠?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자, 그러면 계산하면 4860000 4860000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항상 얘는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 있죠? 그러면 얘는 항상 먼저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뭘 계산하고요? 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계산할 때 3,150원이죠? 3,5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1차년도에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몇 프로라고요? 10% 이자를 부과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자,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갚는데 여기서 이자가 3천이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얼마요? 원금 상환액은 1860만 원이네요. 1800 얼마라고요? 6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자, 3억 중에 얼마 갚았어요? 1860만 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갚았어요. 여기다가 10%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 분다겠죠? 그러면 자, 이자는 얼마가 되냐면 이자는 계산하면 28140,000입니다. 28140,000.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매년 갚을 돈이죠?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0460,000입니다. 얼마라고요? 20460,000 이렇게 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2000년대 원금액은 자 2046만 원, 이자는 얼마라고요? 2814만 원. 할 수 있나요? 2차년도까지 계산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1차년도 하면 좀 쉬운데 요즘에는 2차년도까지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